네, 이병헌의 상황실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모시고 나는 왜 서울시장이 되려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상황실 첫 방송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원래 방송 진행을 하셨었나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엄청 떨립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첫 방송인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현안에 대해서만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안에 대해서만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시다가 보면 시간이 끝나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못 그렇지 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며칠 전에 예. 그 윤석열이 입장문 내신 거 보셨죠? 입장을 내신 게 아니라 입장을 냈죠. 입장을 그냥 던졌죠, 그냥. 예. 페북에서 올라왔던데 네네네. 그 무기징역을 받고 입장문을 냈어요. 근데 그 입장문을 보고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보고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그러니까 뭐 여전히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1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고 예. 계속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는 그런 입장문을 낼 수 있게 길을 터준 사람이 지기현이에요. 예.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이 내란의 본질을 다 축소하고 오로지 국회에 군대를 넣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그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단순히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날 겪어서 봤겠지만 단순히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이유와 배경에도 국회를 가동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계엄 사태를 길게 유지하려고 했다. 그렇게 획책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다 빼고 아주 앙상하게 판결을 내림으로써 윤석열이 단순히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줬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기현 판사가 이런 입장문을 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 이런 말이 나와요.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 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참 정말 그나마 다행입니다. 막 이런 얘기들 맞아요. 하는 거 보면서 지기현이 이제 이 내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돼 있었던 사실도 배척을 하고 네. 노상원 수첩 등을 배척하면서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우발적이고 굉장히 급박하게 결정이 됐다는 식으로 표현을 네. 하고 예. 행위 태양도 딱 좁혀서 네. 국회에 군대를 넣은 것만 얘기하는 거죠. 뭐 선관위에 보냈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을 계속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 자체가 사실 김건희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를 한동훈 자꾸 건드리는 것에 대한 반발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켰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요것만 가지고 지금 지기현 판단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국회가 너무 심했어, 야당이 너무 심했어 이런 것까지 인정하면서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다. 이 표현이 뭐예요? 윤석열의 그 행위 자체는 정당한데 수단을 좀 과격한 걸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입장문에 길을 터준 게 지기현의 판결문이다. 예. 바로 잡혀야 된다. 지기현의 예. 판결문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이 네. 그 국민의힘 정당 예산 심판 청구 촉구 회견을 열었어요. 아시죠? 네네. 예. 그 정당 예산, 국민의힘 정당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1심이긴 하지만 네. 무기징역까지 네. 나온 그런 상황, 네. 내란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당 예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란에 대한 선전과 선동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1심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덕수도 내란에 관련돼서 1심 선고가 나왔고요. 맞아요. 이상민 비록 구형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내란이 인정되면서 형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1심이긴 하지만 다수의 재판부에서 재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을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내란 선전과 선동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는 거고 네.
특히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적 질서와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됩니다. 네. 지금 헌재에서도 이미 재작년에 12월 3일 날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지금 계속 선전하고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내란에 대한 옹호로 볼 수 있고 헌법 질서 훼손에 대한 옹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되죠. 사유에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절차를 밟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판단이 필요하겠지만요. 사유에는 저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 아무나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부만 할 수 있죠. 정부가 해야 되고요. 예.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 대리를 맡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어찌됐든 사유는 되지만 이것이 실제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소위 말해서 정무적으로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된다 판단이 그런 필요하겠죠. 취지의 답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오늘 기자회견을 하나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다른 이제 당내 다른 후보들하고 같이 네, 맞습니다. 이제 했는데 그 이 질문하고 연관이 좀 됩니다. 예, 지방선거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년 정도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동시에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처음 맞는 전국 단위 맞습니다. 지방선거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음. 이번 6.3 지방선거의 기본 성격을 네.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입니다. 예.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내란이 일어난 곳이자 내란을 시민들의 몸으로 막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란 세력이 발붙일 수 없다. 서울이란 곳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의미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요. 아울러 사실은 내란의 뿌리가 됐던 각종 혐오나 차별, 불평등 이런 것들도 좀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넓게 봤을 때의 비치 혁명의 완성, 좁게 봤을 때 내란의 어떤 정치적 종식 이런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 중에 큰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넓게 봤을 때 빛의 혁명의 완성, 네, 좁게 봐서 내란의 정치적 종식 네. 예,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내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옹호되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 뭐 불평등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양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두운 곳은 좀 밝게 하자, 빛의 혁명. 그다음에 밝은 곳은 더 밝게 하자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것을 제가 편하게 표현해서 이제 기본특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밝은 곳을 더 밝게 만들자는 것을 이제 보통 제가 기회특별시 이렇게 표현을 하곤 예. 합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네네.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박 의원님 보면 2016년에 네. 민주당 영입인재로 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맞습니다. 지금 내리 3선을 네. 하고 계세요. 네, 서울시장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은 언제부터 또 무슨 계기로 하게 됐습니까? 저는 서울 토박입니다. 예, 서울에 그렇죠. 대한 애정이 있고 서울에 살고 계신 시민분들에 대한 애정이 크지요. 네. 근데 최근에 서울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수축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가 전면화되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큰 변화를 해야 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 의문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은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고 크게 변화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거죠.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을 제대로 돌파할 만한 움직임이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울을 한번 크게 바꿔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도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년,
3년 정도 전부터 고민을 해왔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했던 거는 2년쯤 전에 2년보다는 좀 짧을 텐데 제가 이제 삼선이 되면서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 서울 시의원들 결합해가지고 오세훈 시정을 분석하고 비판할 지점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계속 비판하면서 내용을 계속 축적해오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더 네. 구체적인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출사표를 꽤 일찍 던지셨습니다. 네. 예, 당내에서 제일 먼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두 번째인가요? 박홍근 의원님이 정식 출사표는 먼저 던지셨고요. 예, 그다음에 예. 제가 던졌죠. 예, 작년 12월 11일인가? 네. 예, 그때 이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했었죠. 네. 지금 영상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내세운 슬로건이 아까도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맞습니다. 예,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마 일성으로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의 시정에 대해서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도 비판을 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시정의 중심에 시민이 없어요. 네. 오로지 시정의 중심에 시장 본인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네. 뭐 앞에 계신 기자분이 더 잘하실 텐데 한강버스 같은 정책들 보면은 과연 이게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 특히 출퇴근까지 보장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돈이면 지하철 9호선에 급행열차들을 6량 편성에서 8량 편성으로 늘리면서 혼잡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감사의 정원, 서울링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로지 뭔가 보여주기 위한 자신의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전시성 행정에 착목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시민들의 삶은 소외돼 버리는 그런 시정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그런 시정과 달리 시민들이 오로지 중심에 있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핵심 방점을 찍은 그런 시정을 제가 펼쳐보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시장만 있던 시정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으로 가겠다. 맞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구상을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내셨는데 맞습니다. 예, 이 책, 이 책에 이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뭐 서울 정치는 도시를 바꾼다 해서 서울 주민 박주민의 서울 재설계. 네. 그래서 영어로는 미니멈 서울, 맥시멈 서울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기본 기회. 기회특별시 이제 맞습니다. 이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 박주민 의원의 구상을 좀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은 이제 책을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네. 핵심적으로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네. 그 기본특별시와 기회특별시 정책에서 각각의 정책들이 여기 있어요. 네. 예,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만 짧게. 네. 예. 우선 뭐 기본특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기본을 좀 갖춰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경쟁력 지수로 보면 서울이 도시경쟁력 지수로 보면 한 6위 정도 되는 도시예요. 네. 그런데 그 구성 요소 중에 주거 파트만 떼서 보면 35위입니다. 아, 35일. 예, 그거밖에 굉장히 안 돼요. 주거 환경이 안 좁죠. 비싸고 또 충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충분한 그리고 값싼 그리고 질 좋은 주거를 대폭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투트랙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민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인허가 관련된 부분만 신속하게 한다고 되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초기 분담금의 문제라든지 재정착 이슈가 있어서 인허가만 빨리 한다고 해서 민간의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종 금융적인 기법, 리츠라든지 펀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인허가 절차가 간이해지는 것에 더해서 초기 분담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허들 넘게 만들어드리겠다. 그래서 민간 더 빨리 공급하게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공공의 경우에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 청사들, 그다음에 유휴 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직접 시행을 해서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해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한 4만 호 정도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의 경우에 한 15만 호 정도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15만 원. 예, 특히 용산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비창 부지를 통으로 민간에 매각할 것을 전제로 사업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걸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보유한 상태에서 2만 호 정도를 넣자라고 제가 지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기본 특별시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도 지금 주거. 예, 주거에 대해서만 했는데도 네. 벌써 이제 시간이 이제 쭉 이렇게 나가요. 예. 그죠? 기회특별시는 얘기할 기회가 없는 겁니까? 좀 짧게. 짧게. 예, 예, 기회특별시.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서울의 경우에 네. 그 의학 관련된 임상 시험 이 세계 1위예요. 서울이. 2017년부터 한 해 정도 빼놓고 계속 1위입니다. 그만큼 임상 시험을 위한 기반이 잘 조성돼 있어서 예. 바이오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R&D 센터라든지 R&D 클러스터로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입지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동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러스터로 묶고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 해외 유수의 제약업체들을 초빙해서 정말 대단히 R&D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제가 이미 모더나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제약회사 임원들을 만나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상당히 많은 제약업체들을 만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동이면 서울의 북동쪽 네, 이쪽이 맞습니다. 그쪽 그 공문, 거점이 된다는 창동 거죠. 이쪽을 쭉 예. 연계해서 그런 의학 관련된 네. R&D,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이걸 선택했냐면 이게 설명하기 제일 짧아서 AI나 이런 것들은 좀 길게 좀 시간을 주셔야 설명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아까 주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저도 주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동산 네, 정책 드라이브를 네.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 질문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아까 잠깐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청년 주거에 대한 대책을 공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보증금 1,000만 원, 네, 월세 50. 월세 50만 원 투룸. 수준의 네. 투룸 투룸. 예. 그런 생활권에서 네. 예. 청년 주택을 연간 1만 호, 매서 4만 호. 그래서 1년 예. 연간 1만 원에서 4년간 총 4만 호. 4만 호. 예. 네. 이거를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럼 어디다 질 거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용 공공부지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소재되어 있는 공공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청사. 공공청사들이 예. 예를 들어 주민센터라든지 예. 뭐 방범을 위한 여러 가지 경찰들이 쓰는 치안센터 같은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중에 30년이 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을 뽑아보니까 200군데가 넘습니다. 예. 200군데가 20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높게 주는 거죠. 왜냐하면 30년 전에 용적률하고 지금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줘서 여기서 약 한 곳당 200호 정도의 청년 주거를 뽑아낼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보면 4만 호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동네의 중심지겠죠. 중심지죠. 예. 그리고 교통이 편합니다. 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성이 굉장히 좋은 곳에 청년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고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지분 적립형 주택 네. 예, 이런 제안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민간이 하는 사업에서도 이 모델을 적용할 수도 있고 공공이 분양하는 형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집값이 만약에 1억이다 예를 드는 겁니다. 1억이라고 해서 바로 1억을 다 줘야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예. 한 대략 한 20% 정도만 먼저 내고 지분을 사는 거죠. 지분을 사서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계속 지분을 사 나가는 구조로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꺼번에 목돈을 만들거나 한꺼번에 목돈을 빌릴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꾸려 나갈 수 있으면서 자기 집도 가질 수 있는 구조죠.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널리 안 쓰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금융적으로 도와주면서 지분 매입형의 그런 지분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분양되도록 만든다든지 공공이 공급할 때 이런 형태 분양할 때 이런 형태로 공급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목돈 없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예. 그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청년 주거는 그 청년층에게 맞춰져 있고
지금 지분 적립형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는 조금 윗세대 신혼부부들 네. 뭐 좀 이제 집을 장만을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등등 젊은 층에 대한 주거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용산의 이만호 같은 경우에는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용산 정비창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이 재건축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하면 아마 2~30억짜리 거예요.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못 살 텐데 저희는 이걸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토지 임대부로 40년 정도 임대해주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지어서 임대 방식으로 하면서 주변 임대 시세의 한 7에서 80% 정도 받고 임대를 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용산 같이 좋은 데 이제 사시는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연일 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화를 네. 위한 그 드라이브를 걸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구체적으로 초점은 다주택자에 네, 맞습니다. 대한 정책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어찌 됐든 그래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이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그 이게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앞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원래는 보통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 집값 부동산 문제를 잘 이슈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엔 좀 반대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이거는 아까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의 한 방안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규제책을 내놓거나 새로운 세금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예. 원래 시행되기로 예정돼 있었던 걸 시행한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맞아요. 4년 전부터 이때는 시행될 거야라고 예고를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예정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리고 그게 딱 5월 9일이에요. 네, 5월 9일이죠. 그리고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건 정책적으로 매우 맞죠. 매우 필요한 거고. 서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집값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서울 시내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직접 해봤는데 서울에 살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울이 그렇게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되면은 결국은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조차도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맞는 방향이고요. 맞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정치권들이 용기를 못 냈던 거죠. 근데 그런 정상화의 길로 갈 필요는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인식이 좀 달라지셔서 그런지 아니면 주식시장이라는 또 다른 어떤 자산 형성의 장이 열려서 그런지 예전과는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한 규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든지 예. 이런 예. 변화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선거는 앞두고 있지만 갈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게 가야 된다. 네. 예. 그 주거가 좀 중요하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네. 좀 어제 빈집세를 화두로 던지셨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서울만 해도 10만 호가 넘는 빈집이 존재하고 그 중에 절반은 아파트다. 네. 예,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거 보면서 빈집이 있는 건 알겠는데 서울에 10만 호가 넘는 빈집이 있나? 네. 그렇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통계가 어디 통계예요? 국가 데이터처에서 주택 총조사로 한 미거주 주택 즉 빈집 현황을 보면은 약 한 10만 2,500호 정도가 있고 서울에 그중에 5만 800호 정도가 아파트다 이렇게 조사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빈집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종다기할 것이기 때문에 실태 예. 조사는 필요하지만 네.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어떤 틀을 딱 짜서 던진 건 아니고 해외에 이런 정책적 사례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빈집을 그냥 그대로 빈집으로 두는 게 아니라 좀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 예. 그래서 어떤 기간이라든지 빈 기간이라든지 또는 다주택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정책을 좀 설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던져본 거죠. 네. 화두를 던진 거죠. 네. 예, 사실 빈집세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되게 이제 흉물화, 막 이제 이런 것들 도시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것들로 차원에서 이야기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집값 또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방금 예. 말씀하셨던 대로 빈집을 오래 놔두면 예. 사실 흉물화됩니다. 예. 그리고 한두 집이 흉물화되면 그 거리가 흉물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동시에 최근에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본인은 주거 공급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전임 시장에 비하면 매년 15,000원에서 2만 원 적게 공급했고 특히 올해 26년도는 공급 절벽이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집을 만들긴 참 어려운데 있는 집들이 좀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은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인 것 같아서 예. 화두를 던져본 겁니다. 예. 예. 그 서울 토박이시죠? 서울 토박입니다. 예, 그렇게, 주로-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토박입니다. 예. 주로 강북에 사셨고요. 맞습니다. 예. 뭐 삼성교, 그러니까 성북구, 중랑구, 뭐 이런 은평 지금 현재 은평구에 살고 맞습니다. 계시고. 예. 관악에서도 좀 살았었고. 예. 이제 그런데 최근에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이제 강북 전성시대 강북 전성시대 예. 2.0을 발표하셨죠.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정책을 발표했어요. 네. 핵심은 거기에 이제 16조 원을 투입하겠다. 네. 예, 강북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네. 예. 이게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강북 몰빵이다. 이제 이런 말도 강북 몰빵이요? 하는데 네. 예, 강북 출신이시고 네. 또 강북 거점을 강북에 두고 계시고 음. 그리고 또 강북에 대한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정책적으로 강북 몰빵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서 발표한 바가 있죠. 이미 정책. 예. 이 정책과 그러니까 다시 강북, 그러니까 오세훈의 강북 정책과 네. 박주민의 강북 정책 뭐가 다릅니까? 자, 오세훈 시장이 강북 전성시대를 이번이 처음 외쳤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이미 2.0이라고 했으니까 2.0이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자인하는 거죠. 강북 예. 전성시대를 이미 외쳤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의 GRDP하고 강북구의 GRDP가 22배 차이 나고요.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의 주요 철도망으로 예정돼 있었고 계획돼 있었던 뭐 서부선, 강북행대선 다 중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좀 험하게 얘기하면 무슨 낯짝으로 강북 전성시대 2.0을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강북 쪽으로 옮겨오기로 했던 서울의 주요 공공기관들 거의 안 옮겨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쪽에 있는 연구기관들이나 뭐 여러 가지 서울시 산하기관들.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선거 때가 되니까 2.0이라는 버전을 씌워가지고 표지가리. 표지가리에서 뭐 제가 공약했던 내용도 일부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는 강북 전성시대가 아니라 강북 그냥 재탕시대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중요한 거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정책에 대한 실행 의지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강북을 발전시켜서 서울을 좀 이분하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들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하다가 네. 하다가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민간 정비사업 지역을 요즘에 오세훈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자신만이 마치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서 용적률 상한에 1.2배나 1.3배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용적률 상한에 1.2배나 1.3배를 주는 이것은 20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2년 넘게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다시 그걸 해줄 테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관심 없었던 거거든요. 그 이제 시간이 막 많이 가고 있어서 좀 더 아주 아닙니다. 뭐 괜찮으시죠? 여쭤보실 거 예, 예.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 제 시간이요? 그 한강버스 이 얘기도 잠깐 물어볼게요. 제일 전문가 앉아 계시는데. 취재를 많이 했죠. 한강버스 보도 많이 기자가. 했습니다. 오 시장이 평소에 한강버스나 또는 뭐 서울링 이런 같은 사업들 여러 차례 비판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음, 시장이 된다. 음. 그러면 이미 구체적으로 이미 많이 진행된 한강버스 사업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미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가 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면 백지화? 예. 오늘도 오면서 잠깐 봐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우리 당 최현일 의원님이 또 다른 어떤 자료를 공개하셨는데 SH가 추가 대여금을 200억 원 넘게 대여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업성 부분도 정말 미지수인 데다가 사실 안전사고가 굉장히 자주 일어났었고 한강의 어떤 수심이라든지 한강의 구조와는 맞지 않는 배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돈을 들이고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혀놔야 되나? 저는 백지화 시키는 게 맞고 백지화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서울시장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은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좀 이제 좀 다른 사람들도 재밌어하는 네. 경쟁자들에 대해서 그렇죠. 네,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네,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네. 네, 이거라고 생각해요. 네. 경쟁자가 쟁쟁합니다. 네,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 중에서 누구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박 의원님 보세요? 뭐 지금 그 경선이 아직 돌입도 안 된 예. 상당한 초기인 상황이고 예.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간이 남아 있고 많은 변수가 있을 거라서 네.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라서 모두 다 훌륭한 경쟁 상대이자 강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아무래도 네. 정원호 구청장이 예, 뭐 좀 현재는 많이 정원호 나오는데 구청장님이 가장 여론조사 보면은 잘 나오시죠. 예. 어떻게 두 분 간의 인연이 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인연은 없고요. 뭐 최근에 이제 행사장 같은 데서 마주치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9일 날 윤석열 이제 그 선거 아, 나오고 예, 나서 예, 예.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동의할 수 없다. 정원호 구청장의 네, 글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 정원호 구청장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경쟁자로서? 저 일종의 저격글인데.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네. 재작년 내란의 밤에 시민들과 함께 국회에 있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총구 앞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때 무너졌던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민분들과 함께 정말 뭐 여기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추운 겨울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저는 직위원 재판부의 그날 판결에 대해서는 정말 1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내란이 있었던 날 현장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또는 폭력 사태가 줄게끔 윤석열이 만들었다고 했던 그 대목에는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시민들이 막아주신 겁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란의 밤이 끝나고 한 달쯤 뒤에 제가 말씀은 들었어요. 시민들이 몸으로 장갑차를 막았다라는 건 이야기는 들었지만 화장실에 한 달쯤 지나서 화장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딱 켰는데 우연히 유튜브에 그 영상 피드가 뜨는 거예요. 진짜 몸으로 막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거의 30분 내내 울다가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때 그날 내란에 있어서의 폭력 사태를 막고 이 사태를 멈추게 한 거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위원은 윤석열이 그걸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는데 네. 정원호 구청장이 올린 거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제가 뉘앙스가 달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때.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 해드려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해서 제가 그 글을 올린 겁니다. 네. 네. 저게 그 처음에 정원호 구청장이 네. 올렸던 글이죠. 왜냐하면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다 아니에요. 시민들은 내란을 멈추려고 했고 예. 그러한 시민들의 뜻을 배제하고 무시한 게 직위원의 판결문이에요. 예, 물론 정 구청장은 그 이후에 다시 이거를 삭제하고 다시 올리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내용이 조금 버전업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는 표현은 안 고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한마디 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리셨다. 네. 예, 그런 거고. 지금 잠깐 이제 내란 얘기 또 그날 밤 12월 3일 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흥분이 좀 올라오셨는데 네. 조금 가라앉히고 네. 예, 제가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질문을 좀 짓궂은 질문을 한번 하자면 네. 73년생으로 올해 53이시죠. 네. 예. 근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후보군들 중에서 네. 가장 젊으세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가장 젊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50대 초반인데 네. 또 삼선이시고 네.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들들 쭉 중에서 가장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그렇게 젊어 보이지 않아요. 예.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제가 외모적으로 좀 덜 가꾸고 덜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꽤 많이 노출돼 있던 예. 사람이잖아요. 예. 어떻게 뭐 좋은 말로 말하면 뭐 인지도가 높다. 인지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예.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제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제 신선감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기 익숙한 사람이죠. 오랫동안 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또 외모도 좀 그렇고 그래서 왜 웃으세요? 예.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예. 사실 좀 혹시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있나 뭐 이것 때문에 세대 그래요. 교체론이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56세가 넘어요. 56세가 예, 넘었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그보다 높아갖고 58세인가 뭐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국민의힘의 서울시장의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도 60이 넘으셨죠. 예, 60이 넘으셨어요. 네. 예, 그리고 비교적 고령 65세십니다. 65세시죠. 아, 65세인가요? 비교적 고령. 그냥 넘은 게 아니네요. 네. 예. 그 박연하고 띠동갑이에요. 띠동갑이시네. 예. 그렇게 생기진 않으셨는데. 그래서 정치권도 그렇고 서울시정도 그렇고 좀 더 젊어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혹시 있으신가? 그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내세울 생각이 있으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솔직히 질문을 드려봐요. 말씀드리면 문제의식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도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또 네. 성장할 기회를 갖긴 가져야 됩니다. 네. 뭐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아래 세대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과연 그러면은 세대 교체 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대 교체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약간 회의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쟁에서 뚫고 나가고 이기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달성돼야지 론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뭐 현실적으로 작동되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있죠. 세대 교체 필요성. 왜냐하면 한 세대가 오랫동안 무엇을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비춰보더라도 네. 역동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요. 예.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이게 그냥 생물학적인 그런 나이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력을 가지고 네. 예, 그런 거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런 그리고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세대 교체를 합시다라는 구호만으로 되진 않잖아요. 이게. 예. 거기에 대한 그런 실력과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야 네, 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보여주고 그 국민의힘 후보는 네.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까 제가 오세훈 시장 얘기했지만 혹시 오세훈 저쪽 지금 상황이 네. 예, 오세훈 시장이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나요? 그러니까 뭐 저는 다른 매체에 나가서 뭐 나경원 뭐 의원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진다거나 선택할 때 그렇게 되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좀 그럴 가능성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해봐도 그렇다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예. 워낙 또 이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 양상이 좀 보여서 예. 이 순순히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사실은 뭐 지금 보면은 괴를 달리하고 색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만큼 과거 극우 집회에서 연사로 많이 올라갔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많이 정광훈도 올라가고 예, 그랬던 맞습니다. 기억인데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요즘에도 오세훈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영상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뼛속까지 과연 장동혁 대표와 다른 존재인가?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이 서울시장의 두 번째 도전이세요. 네, 지난번에 3년 전쯤인가요? 한번 4년 전쯤에 한번 도전했다가 조기에 접은 적이 예, 중간에 당내 경선 때 이제 접은 적이 있죠. 예, 중도 하차를 하셨죠. 네. 이번에 끝까지 갑니까? 네, 이번에 끝까지 가고요. 지난번에 접었던 이유는 제가 뭐 누차 설명드렸지만 그때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네. 간사였고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고 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기 어려워서 그 당시 지도부에게 간사를 좀 그만둘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러면서 간사 일을 선택하면서 이제 드랍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뭐 상황 자체가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끝까지 간다. 네, 끝까지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뭘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아까 이 문제가 그래도 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네. 이것에 대한 혹시 고민과 뭐 해법 같은 것들이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어서 아까도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내란이 일어난 도시이기도 하지만 내란을 막아낸 도시이기도 네, 해요.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의 극우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현재 상황에서 네. 예,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서울은 그 영향이 젊은 층의 극우화의 영향이 크게 보여지는 도시이기도 해요. 네. 그 젊은 층의 극우화 현상 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층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민을 좀 이해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세대보다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세대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죠. 그래서 그들의 불안과 그들이 미래를 봤을 때 그 불투명한 부분을 걷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또 사회 안전망을 좀 깔아드려서 아주 편하게 도전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그런 어떤 여건만 갖춰진다면 우리 세대와는 달리 선진국에 일대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쭉 자라오신 분들이라서 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을 좀 갖춰드리고 정말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자신이 원하는 바를 펼치면 굉장한 성과들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굳이 여러 가지 불안하다라는 이유로 경쟁자를 배제하려고 한다든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혐오한다든지 차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하지 못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예, 뭐 있으신가요? 상당히 뭐 많은 질문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이 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거쳐서 아마 대한민국 내에 서울과 경쟁하는 다른 메가시티들이 탄생될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서울은 좀 고령화되고 있고 수축되고 있고요. 또 AI 같이 어쩔 수 없이 큰 변화를 겪어야만 되는 계기들도 지금 파도처럼 닥쳐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또 글로벌한 경쟁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행정 수도로서의 지위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겠죠. 왜냐하면 28년 정도 늦어도 29년 정도 되면 대통령님은 내려가실 거고 국회는 30년에 내려가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정치 중심, 행정 수도 이런 정치적 수도 이런 개념이 이제 3, 4년 후면은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어떤 미래 비전과 미래 설계도를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과 폭넓게 논의하면서 에너지를 모아서 현실화 시켜내야 되는 게 앞으로 3, 4년 동안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할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리더로 선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해왔던 거를 잘한다든지 현상을 관리를 잘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 설계된 미래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해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고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상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군사법원법 전면 개정,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큰 일들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뭐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뭐 의료대랑 관련돼서도 제가 뭐 지역의사제나 이런 것들 쭉 해왔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참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많아요. 한 그죠? 3시간쯤 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제 후보로 되시면 그때 다시 한번 꼭 저희 자리에 나와갖고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시는 걸로 뭐 약속해 앞으로 주시고. 경선도 있을 테니까 경선 주자들도 한 번씩 다 그렇죠.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때도 네. 이제 다시 한번 뵙기를 꼭 바라면서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일 지방선거가 100일을 남았는데 지금 이제 서울 가장 치열한 곳 중 하나인 서울시장 이 선거를 놓고 출사표를 던진 이 박주민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오늘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 지방선거는 빛의 혁명의 완성이자 내란의 정치적 종식이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오세훈 현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 강북 2.0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대로 표현을 옮기자면 무슨 낯짝으로 2.0을 외치나 이제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50대 초반의 삼선 의원으로서 뭔가 좀 정치권이 좀 세대 교체나 젊어질 필요가 있다. 시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 박주민 의원하고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정원호 성동구청장, 강력한 라이벌이죠.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모시고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첫 방송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 원고에는 뭐 다른 것도 많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도 해달라고 막 하라고 하고 댓글로 질문도 있으면 받으라고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첫 방송이어갖고 너무 떨려서 그런 거 하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의 참여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이런 것들은 저희 방송에 중요한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런 거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오후 4시 이병환의 상황실 꼭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